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의 으라차차. 예, 안진걸은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을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을들이 웃으면서 사는 세상. 지난주 방송 녹음 방송이었는데도 많은 분들이 댓글 달아주셨더라고요.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댓글 하나 달아놨는데, 오늘은 생방송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의견과 응원, 또 뭐 제안,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시면 제가 또 소개도 하고 읽어도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을 살리기, 우리 으라차차가 다시 또 이렇게 살아났으니까 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님, 이분은 나름 유명한 영화평론가이기도 하세요. 문구점 살리기 운동도 하시고 을 살리기 운동도 하시고 영화평론도 하시는 분, 재밌는 분이거든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빅맥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와퍼보다 바비박스밥이 낫다. 밥이 박스에 담겨 빠르고 간편하게, 그리고 근사하게 당신의 식사 시간을 채워줍니다. 먹방 하종우도 차기작의 추가씬을 요청했다던 바비박스. 학동역 1번 출구 KFC 그 윗집 바비박. 패스트푸드 하면 우리가 햄버거 많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에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이제는 밥으로 이게 해결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그 포장이 햄버거 포장 같아요, 진짜. 더 저는 멋있다고 세련돼 봅니다. 있고. 세련됐어요. 되게 깔끔하게 돼 있더라고요. 네. 그 박스 안에 있는 밥을 숟가락으로 벤치에 앉아서 퍼먹으면 굉장히 그 모양이 네. 잘 살 것 같아요. 월스트리트가에서 굉장히 바쁜 비즈니스맨 같은 느낌. 맞습니다. 네. 심지어 지금요, 전국 곳곳에 있는 그 바비박스 매장에 방문하셔서 9,000원 이상 사시면 이 바비박스 페이스 버러. 페이스 보틀입니다. 병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나는 페이스 벌을 왜 세우나 했지. 그러니까요. 발음 정확하게 해. 예. 네. 그리고 뭐 방문 후기 또 SNS에 올리면 아이패드, 디카 많은 상품들이 또 준비되고 있습니다. 방문하셔서 맛을 보시면 점심 한 끼 아주 충분하게 채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비박.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 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 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청춘이란 깊은 샘물에서 오는 신선한 정신, 유약함을 물리치는 용기, 안위를 뿌리치는 모험을 뜻한다. 시인 사무엘 울만의 말입니다. 1994년 300여 명의 회원으로 시작한 참여연대는 20년이 지난 지금 14,000명의 회원을 가진 한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로 성장했습니다. 시인의 말처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청년의 마음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성역 없이 감시하고 비판하겠습니다. 더 좋은 세상을 위해 두려움 없이 도전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국민TV 청취자 여러분, 20살 청년 참여연대와 함께해주세요. 회원가입은 홈페이지 peoplepower21.org, 전화는 서울 723-5300번입니다. 시민의 힘으로 운영되는 단체, 참여연대는 정부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지난주에 녹음 방송하고, 이렇게 댓글을 다 읽어왔는데, 다들 환영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근데 또 한편은 죄송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든 걱정을 끼쳐드렸고, 뭐 제가 걱정을 끼쳐드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 사이에, 노유진이라든지, 팥짱이라든지, 팥세계의 고수들하고 좀 놀다 왔는데, 그 사람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출연하면 잘하는데 이렇게 진행을 못하는지 늘 반성하는데, 자, 오늘은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처장님 오셨거든요. 자, 이성원 처장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국민TV 국민라디오 정상화 축하드리고 안진거 처장님의 방송 복귀도 축하드립니다. 예. 좋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청라에서 다랑어 달구지님, 청라에서님, 달구지님, 내가조아님, 낭만고양이님, 열매님, 사이당님, 다름과 닮음님, 애별리고님,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달리면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반가워요. 빨리 만나야 되는데, 오프라인에서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아이고, 참. 그 다음에 큰 집회라도 이럴 때, 국민TV 조합원들 모였을 때 제가 가서 인사드리는데, 꼭 아이디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웨런버핏 67조님은 직접 만났는데 너무 반갑더라고요. 불광동 휘발유님도 직접 만났거든요. 그렇게 아이디로 이렇게 인사해 주시니까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이 여기 독한 소망님께서 전 처음 듣네요라고 정감있는 목소리 반갑습니다. 아이디 시험지 채점을 근무하면 듣겠습니다. 이분은 그러면, 학교 교사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예, 그렇네요. 예, 처음 들으시다 을하찰찰을 처음 들으시면 안 되죠. 예, 굉장히 저희는 정겹고 의리 있는 방송입니다. 이성원 처장님 요즘 어떻습니까?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오늘 지금 보도에 하니까 문구점 관련해가지고, 우리 동네 고유업종인데, 일종의 동네 경제 핵심인데, 요즘 문구 하나 사려고 해도 대형마트가 가야 되잖아요. 문구점 다 망해가지고, 재벌 대기업들이 일정하게 저희들이 양보를 이끌어냈다면서요. 그동안 투쟁을 통해서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오전에 2년간에 걸친 논의 끝에 문구점, 문구 소매점들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소기업 적합업종 특별법, 이 법은 없는데, 예. 동반성장위원회 통해서 임의로 일단 지정이 되고 대기업들이 일부 양보를 했나 보죠? 예, 지금 저희 협동조합과 대기업이 합의를 해서, 서로 양보한 끝에, 결국 지정이 됐는데, 사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한테는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이제 대형마트가 일정 부분 규제가 가해지기 때문에 소비하시는데 이전과는 조금 문구류에 한해서는 이제 조금 다른 패턴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큰 측면에서 보면 제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요즘 장난감 사실 때 거의 대형마트로 가시죠? 그렇죠. 장난감 근데 대형마트에서 할인 행사 거의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장난감은 더 이상 대형마트의 경쟁 상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우리 동네에 장난감 가게가 다 사라져 버렸죠. 그래서 어떤 경쟁이 되는 이 장난감 경쟁이 되는 가격 하락이 있는 경쟁업체가 없기 때문에 마구마구 그냥 할인 행사를 안 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대형마트 안 가기 운동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쩔 수 없이 뭘 찾아야 되니까 동네 문구점도 없고 레고 파는 데 없어 레고를 찾으러 갔는데 아예 안내원도 없이 똥배짱으로 그냥 10% 정도 딱 할인해주고 무슨 행사도 없고 그런 걸 봤어요. 예, 그게 바로 시장에서 대기업이 어떤 독과점 현상을 보일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할인 행사 일제히 중단하고, 혹은 소비자가보다 심지어 비싸기도 하고, 일부 요즘 아이들을 가지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느끼실 텐데 유행하는 장난감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에서는 거의 소비자가보다 3-4배 가격에 팔립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일부 업자들이 오히려 마트에서 제품을 사서 인터넷에서 판매를 할 정도로. 이게 판매 경로가 대형마트밖에 없으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형마트를 못 가는 분들은 또 온라인상에서 비싸게 사는 경우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우리 청취자들께서는, 우리 국민TV 조합원이나 또 청취자들께서는 아마 대형마트를 이제 한 달에 2번 의무 휴업도 하잖아요. 심야 영업 제한다고 에너지 전략이라든지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의 지역경제 생존권. 그게 이제 조금 불편하다고 생각하시면서도 대체적으로 그게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꼭 필요한 조치라 생각해 주실 거예요. 특히 문구점들이 다 없어져 버리지 않았죠. 이게 동네에서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아예 없으니까. 문구점하고 서점하고 꽃집이 없어요. 동네에 대표적으로.
예, 특히 이제 문구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업종들에서도 조금 독특한 게 사실 문구점이 학교 옆에 있어야 그 이제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거든요. 학생들이 그때 필요한 거 사고 물론 요즘 준비물을 나눠주기도 하지만 또 준비물 뭐 학생들이 이렇게 뭐 분실했거나 급하게 필요한 게 있으면 동네 문구점 가서 사야 되는데 문구점이 없어지면 그런 것들이 전혀 이제 구할 루트가 없어지는 거죠. 준비물 없이 학교를 가야 되고 혹은 아침에 준비물 사러 대형마트로 달려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 뭐 아니면 연필 사고 색종이 사려고 대형마트까지 가가지고 기름 낭비하고 시간 낭비하고 환경 파괴하고 가면 또 막 묶음으로만 팔잖아요. 또 이렇게 해서 또 돈도 낭비하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직접 조사한 건 아니고 이제 다른 시민단체에서 조사했던 내용을 보니까 실제 학생들도 대형마트에서 학용품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구점이 다 없어지면서 그저께 한국일보에 굉장히 크게 나오지 않았나요? 뭐 몇 년 사이에 6,000개가 없어졌다고요? 지금 거의 10여 년 동안 매년 1,000개씩 사라져서요. 한 25,000개에서 현재는 14,000개, 13,000개까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적합업종이 이렇게 지정 발표된 것 저희가 환영하긴 하는데 너무 아쉬운 것이 이것을 신청을 재작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러니까 딱 2년 작년 됐죠. 8월, 2월. 2년이 더 됐네요. 그러니까 2년 동안 동반성장위원회가 눈치를 보고 그렇죠. 재벌 대기업의 압력에 밀려 있는데 그나마 우리 을지로위원회, 뭐 정의당, 참여연대, 민변, 도와주셨습니다. 뭐 을살리기 국민본부, 경제민주화 네트워크 이렇게 데모도 하고 막 압박도 하고 그러면서 받아들인 거네요, 일부. 받아들여져서 오늘의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동안 2년이 지났으니까 또 2,000개의 문구점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서민들, 중산층들이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문구점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교 인근에 있어야 되는데 이게 소비자들이 그냥 마트가 편하다고 마트를 소비를 해버리시면 나중에 예를 들어 병원 옆에 약국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병원들이 노림수잖아요. 그래서 의약분업을 무너뜨리고 자기들 약도 팔아서 돈 벌겠다. 옛날처럼 감시 안 받겠다. 막 이런. 그래서 저희도 이제 문구점을 그래서 학교 옆에 살리기 위해 그리고 여전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기 종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좀 살리고자 한 2년, 3년째 노력을 했고 다행히 오늘 결실을 맺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죄송하게도 조금 소비 패턴에는 변화가 있으실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해봤을 때는 소비하시는 소비자들도 이제는 경제 민주화의 주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소비 조금 요즘은 아파트 입구나 단지에도 다 그 출입문에 둘째 주, 넷째 주 일요일은 관내 대형마트들이 의무 휴업을 하니 지역에 있는 슈퍼마켓이나 전통시장을 이용해라고 안내문을 붙여주는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가 많아요. 또 입주자 대표자나 임차인 대표자에서 그렇게 붙여주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괜히 허탕치는 일 없도록 그런 불편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그럴 때라도 한번 전통시장이나 요즘에 전통시장 재래시장 근데 너무 괜찮잖아요. 여기 국민TV 주변에 망원시장, 월드컵시장만 해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녀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대형마트 관련한 꼼수가 하나 이제 또 커다랗게 보도가 된 게 있었죠. 별로 저렴하지도 않아요. 더 비싸다고 다 나오잖아요. 할인행사 한다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 일반 소비자가보다 더 비싸게 팔고 그러니까요. 또 1+1들도 괜히 1+1에 1+1씩 사가지고 유통기한 지나가나 아니면 못 먹고 버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가지 말자고 운동하는 분들 많아요. 재윤경 대표적으로 에두머니 우리 청취자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에두머니의 재윤경 대표 이런 분들도 그렇게 하시고 뭐 아름다운 가게 같은 운동하시는 분들도 다 작게 사서 작게 소비하자. 심지어 냉장고를 없애는 분들은 대형마트 갖고 잔뜩 사갖고 냉장고에 잔뜩 넣어놓으면 기름 낭비, 음식 쓰레기 엄청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전기 낭비하고. 근데 냉장고를 없애서 동네에서 조금 사서 신선한 거 조금 먹고 또 운동삼아 걸어갖고 조금 사갖고 이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전에 대형마트 관련해서 저도 한번 깨달음이 있었었는데 제가 아직까지 이제 독신이라 혼자 자취를 오래 했는데 마트를 이전에 한번 갔더니 그 요구르트를 너무 싸게 파는 거예요. 막 40개짜리 몇천 원 굉장히 싸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근데 먹다 보니까 유통기한 내에 그게 소비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요. 결국은 처음에
저렴하다고 막 샀다가 저도 보면 냉장고에 엄청 남아있는 거 많이 있어요. 아, 그것들 다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 야 대형마트가 역시 내가 필요한 것 이상으로 소비를 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 것만 연구하는 사람들인데요, 뭐. 우리 제주강님, 허니아둥이님, 윙스님 다들 출첵해 주시고 특히 허니아둥이님께서는 허니와 동희님께서 소주 한 잔에 출첵을 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어느 날 우리 국민TV 바로 앞에 있는 갈비집이나 샤브샤브집에서 번개를 한번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합원들 저녁에 그동안 마음고생도 심하시고 그랬는데 걱정도 많고 그러셨을 텐데 제가 소주 한 잔 쏘겠습니다. 제가 이래 보여도 굉장히 돈이 조금 있습니다. 많지는 않고요. NGO에서 아주 가난한 스텝이지만 저녁에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비자금을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소주 한잔 사고, 안 바쁜 벌꿀님 저도 되게 반가워요. 안 바쁜 그 벌꿀님 반갑고, 까칠한 이주부님께서는 대형마트뿐만 아니라 또 알파문구 같은 데가 이런 또 너무 큰 중견 문구점들이 또 다 잡아먹는다. 이런 지적도 해주셔서 그런 문제는 지금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실제 알파문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그 알파문구는 좀 묘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게 가맹점 형식으로 또 되어 있죠. 가맹점 형식으로 돼 있어서 이게 뭐 대규모 매장은 굉장히 큰데 또 일부 매장 같은 경우에는 동네 문구점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문구점들이 워낙 사라지다 보니까 아예 문구점이 없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동네 문구점이 알파문구가 들어와서 동네 문구점 역할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다이소 같은 경우는 저희도 좀 지금 지켜보고는 있는데 어찌됐든 지금 문구점들이 지금까지는 소형 매장들이 없어졌는데 지금은 이제 중대형 매장들까지 사라지고 있는 형태입니다. 대형마트에 밀리고 또 일부 프랜차이즈 문구점에 밀린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는 이제 2등, 3등들이 그냥 열심히 지금 싸워왔는데 거기에 뭐 너무 큰 1등이 있으니까 지금 저희가 뭐 2등, 3등하고 싸우기보다는 좀 1등하고 좀 싸우는데 주력을 했던 게 사실이고 그 나머지 부분들도 좀 해소를 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 동네 작은 문구점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학교 앞에 뭐 정문에 후문에 한두 개씩 있고 그 다음에 뭐 조금 상권에는 좀 큰 뭐 프랜차이즈 문구점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공존을 해야 되잖아요. 공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도 사실은 동네의 작은 문구점들입니다. 물론 중대형 문구점들도 보호돼야 되지만 이게 보니까 통계청 자료를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1000개씩 없어지잖아요. 근데 1000개씩 없어지는 게 대부분이 평수가 아주 작은 평들이고 전체 문구점 남은 게 지금 재작년 기준인가로 보면 전국 15,000개 중에 8,000개가 연 매출 5천만 원이 안 되고요. 그거를 저희가 그 비용 나가는 비용을 다 계산해보고 순수 매출을 생각해보니까 전국에 있는 문구점 8,000개 정도가 월 평균 순수입이 70만 원 정도입니다. 아, 그걸로 겨우 용돈 정도밖에 못 버는 거네요. 말 그대로 최저임금도 안 되죠. 근데 편의점들도 막 요즘에 문구를 일부 팔더라고. 학교용품을. 편의점주들도 어려운 분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하는데 편의점들까지 막 그렇게 파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요. 그러니까 이게 문구 이렇게 서로 약간 상도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을까? 편의점들은 또 맛이 있잖아요. 굳이 학습용품까지 팔아야 되나? 근데 문구점이 없어진 데는 편의점에서 팔아야 되는 경우는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대기업이란 기능이 또 뭐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본인들이 1등 하면서 끊임없이 2등, 3등끼리 경쟁을 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자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문구점이 없어지고 또 사실 편의점들이 아시다시피 지금 무한정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편의점들이 다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불공정 거래도 굉장히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편의점 한 편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편의점 한 켠에 문구점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워낙 장사 안 되고 보니까 주변에 문구점들도 다 없는 것 같으니까 수요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기존의 문구점들이랑 조금 다툼이 있는데 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참 곤란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질이 어마어마한 사회, 재벌들이 모든 걸 빨아먹는 사회에서 을들끼리 지금 또는 을과 정들끼리 오늘 아까 전에 이제 꼴통 IT님께서 자기는 을도 아니고 병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꼴통 IT. 그랬더니 낭만고양이께서 자기는 정일 수도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모든 것이 재벌 대기업이 빨아먹는 탐욕과 독식 체제로 돼 있으면서 을들끼리 싸우고 또 을이 병을 일부 또 이렇게 고충을 주고
이런 관계잖아요. 결국 보면. 아마 을들이 서로 잡아먹고 또 을들이 자기가 받은 갑질을 또 정이나 뭐 병에게나 정에게 하다 보면 네. 결국 이 시장에서 을들 이하로는 다 사라지고 유유히 그 남은 바닥을 갑이 와서 다 이제 휩쓸어 가겠죠. 예. 다시 돌아오는 으라차차. 지난주에는 녹음 방송이었지만 이번 주에는 생방송입니다. 저는 늘 생방송을 선호하고 생방송을 사수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들어주신 청취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화요일 1시에 일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생방송 설령 못하게 되면 항상 녹음 방송을 밝히고 이렇게 사기치지 않고 예, 녹음 방송이어서 여과 없이 방송됨을 양해를 구하면서 예, 아무튼 제가 오늘 근데 아침에 또 SBS 라디오 전망대에 인터뷰를 했거든요. 중간에 제가 또 우리 청취자들이 좋아할 만한 소식인데 고속도로 통행료 명절 때 면제하자라는 과감한 주장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처음으로 8월 15일 날 이제 광복절 맞이해서 했는데 사실 광복절 때보다 명절 때 돈도 훨씬 많이 쓰게 되고 더 많은 차들이 이동하게 되는데 톨게이트 정체도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일하는 요금 징수 노동자들도 명절에 쉬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들도 안 그래도 명절에 돈 많이 쓰는데 기분 좋게 좀 비용을 아끼고 결정적으로 명절에는 고속도로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니까 돈을 내는 거거든요. 통행 일반 도로에서는 돈 안 내잖아요, 여러분. 근데 고속도로니까 그걸 약정하고 돈을 낸 건데 도로공사와 정부는 그 약정을 못 지킨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오히려 배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통행료를 면제하자 저속도로나 거북이도로로 변질을 하니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성훈 차장님? 제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세상에서 제일 바쁜 사람이 바로 여기 계신 이제 안진걸 처장님인데요. 네, 저보다 더 바쁜 사람 없더라고요. 농담입니다. 이 안진걸 처장님이 그 바쁘신 이유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분야 또 혹은 누가 신경 쓰지 않는 분야까지 이렇게 신경 쓰셔서 좋은 정책들 제안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고속도로 가다 보면 졸음 쉼터가 있어요. 전국에 한 160개 정도 있는 거로 이번에 확인했거든요. 제가 계속 민원을 냈어요. 졸음 쉼터 딱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야. 아니 너무 졸려서 화장실 가면 좀 쉰 다음에 화장실 급한 경우도 있잖아요. 그다음에 고속도로 휴게소 사이가 막 몇십 킬로씩 떨어져 있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휴게소마다 화장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졸음 쉼터에서 좀 쉰 다음에 다음 역에서 와서 또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럼 기름도 낭비되고 시간도 더 걸리거든요.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 대한 배려가 없어요. 졸음 쉼터까지 만들어 놓고 화장실 없다는 것은 아무데나서 일을 바라는 건데 그건 또 남학생은 되지만 여학생들은 또 안 되잖아요. 처장님 저랑 그 명절 전에 그 어디 청와대 앞에 가서 그 명절 기간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하사 요구를 좀 한번 해볼까요, 그러니까 대통령님한테? 아니 박근혜 대통령 지 돈도 아닌 자기 돈도 아니면서 국방부의 그 소음 피해 어떤 저 군 부대 훈련이라든지 비행기라든지 또는 그 군사 훈련 때문에 소음 피해로 국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해주는 비용인데 그 돈을 아직 2015년 12월도 안 됐는데 더 써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걸 마음대로 전용을 해가지고 하사를 했더라고요. 나는 전 국군 장병들이 다 그 하사를 거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슨 왕이에요, 자기가? 왕정국가를 청취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좀 흥분 좀 했어요. 아니 여왕도 아니고 왕도 아닌 사람이 뭘 하사를 해요, 국민들한테. 지가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한다면 국민한테 갖다 바쳐줘야죠. 그런 말도 안 되는 발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기자회견도 안 하고. 당연히 기자회견 안 하죠. 왜냐하면 어떻게 왕이 아래 것들의 질문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번에도 담화문 발표할 때 기자회견실 담화문 발표만 받잖아요. 훈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순하고 온건하게 NGO 활동을 하고 을살리 운동을 하지만 그런 말도 안 되는 작태에 대해서는 용납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맞죠? 제 말이 맞죠? 처장님 너무 흥분하시니까 우리 PD님의 얼굴이 지금 사색이 되셨습니다. 임대훈 감독님 괜찮아요. 근데 아니 뭐 여왕도 아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의 투표로 선출된 국민의 심부름권에 불과한 심부름꾼 중에 신분제 대표 신분꾼이 불과한데 어디다 대고 하사라는 말을 쓰고 그거 자기 돈인 것처럼 행세했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돈도 아니잖아요. 그런 비겁한 짓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에이, 뭐 대통령님 본인께서 하사라는 표현 쓰셨겠어요. 그 밑에 사람들이 썼겠죠. 아니 토론도 했다잖아요. 하사라는 말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맞다. 윗사람이 아랫사람 내려주는 거니까 하사가 맞다라고 했다는 그렇습니까? 거예요. 야, 국민을 아랫사람을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렇게 갖다 바쳐야 된다니까요. 우리나라를 지켜주시는 국군 장병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그럼요. 제 돈으로 심지어 내 돈이나
또는 청와대 판공비 많잖아요. 그걸로 줘야죠. 왜 국방배산을 전용해서 그러냐고요. 자, 거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성원 처장님은 여러분,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일 뿐만 아니라, 또 문구점 살리기 운동을 해온 분일 뿐만 아니라, 영화평론가예요. 혹시 지금 배드 테스트라고 팟빵에 검색해보시면 나옵니다. 배드 테스트. 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취향이라는 뜻인데, 예, 예전에 예. 무슨 커뮤니티였다면서요. 영화 커뮤니티. 사실은 예. 그 배드 테스트란 타이틀은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그 피터 잭슨 감독이 예. 무명 시절에 만들었던 영화 제목이고요. 예. 제가 예전부터 워낙 B급 영화를 좋아해서 이제 제목을 좀 찾다 보니까 악취미, 나쁜 취미, 좀 고약한 취미라는 그 뜻이 마음에 들어서 배드 테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었다고요? 예, 영화도 있었고. 누구? 그 반지의 제왕을 만들었던 피터 잭슨이라는 외국 감독의 공포 영화가 있습니다. 피터 예. 잭슨 유명하죠. 저는 예. 취향이 들어간 영화 중에 타인의 취향이라는 영화가 그렇게 감동적이었는데. 예. 나쁜 취향. 예. 공포 영화였나요, 혹시? 예, 공포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공포 영화를 연구하시던 분들이라면서 예전에. 예, 커뮤니티에서 같이 활동하고 재밌는 게 그 중에서는 영화 평론가가 탄생하기도 했고. 허지웅 님이 무명 시절에 같이 커뮤니티도 있었다면서요. 예, 그분 허지웅이랑은 나중에 좀 같이 영화 공부를 해서 그 당시에는 심영섭 평론가 같은 분들도 저희 커뮤니티 출신이고 영화 제작자도 있고 영화 감독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피스통신 시절에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배드 테스트였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멤버들이 다시 살아남아가지고 이번에 다시 이제 영화 평론 전문 팟캐스트를 시작을 한 거죠. B급 팟캐스트를 지향하면서. 예. 요즘 워낙 A급들이 많으셔서 저희는 오히려 배드 테스트. B급으로 가자 해서. 좋습니다. 여러분 배드 테스트 기억해 주시고요. 요즘에 그런 본 영화 중에서 암살하고 베테랑 보셨겠네요. 우리 이성원 처장님께서. 예, 봤습니다. 어땠어요? 예. 저는 이 암살하고 베테랑은 온 국민이 2천만 명씩은 봐야 된다. 쌍끌이 전략으로 2천만을 돌파하자 그랬는데 지금 1,500만까지 못 가고 있는데 명랑은 넘어야 되는데. 사실 암살하고 베테랑은 이제 저희 방송에서는 다 다루지 않는 좀 메이저한 영화긴 하지만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일단은 충무로에 고마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베테랑 같은 영화는 감독님 최동훈 감독님이 자기가 잘하는 거를 다 포기한 영화거든요. 그분의 전작들을 보면 타짜라든가 도둑들 같은 영화 주로 보면 조금 킬링 타임용 오락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감독님이 잘하는 게 사실은 캐릭터하고 대사를 아주 너무 찰지게 잘 만드시는 감독님인데 암살을 보면 그런 요소들이 하나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독립운동가를 다루는데 캐릭터를 코믹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대사도 그 당시 시절이니까 결국 뭐냐 저는 생각했을 때 그 영화를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잊지 말자라는 메시지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감독님이 저는 오락 영화 잘 만든 분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았던 거죠. 이제 오락 영화에서 굉장히 오락 영화도 잘 만들지만 일종의 영화가 가지는 어떤 사회 반영으로서의 어떤 예술가적 책무나 풍모도 있으셨던 것 같아요. 암살 영화를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자기가 본인이 잘하는 거를 다 이렇게 밀어두고서라도 이제 본인이 하고 싶었던 말씀을 하신 영화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고마웠습니다. 충무로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충무로가 이명박 정부부터 굉장히 탄압을 엄청나게 받았거든요. 알게 모르게. 지금도 그러죠? 예, 지금도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암살도 그렇고 베테랑도 그렇고 우리 국민들이 1,000만 명 넘게 본 이유가 이게 이제 우리 지금 갑을 문제, 재벌 대기업 탐욕에 고통받는 을들이지만 넓은 의미의 우리 국민들 모두 어린 게 그 개놈의 친일파들한테 아직도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청산이한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재벌 대기업들이 완전히 이제 돈으로 세상을 완전히 지배하는 게 베테랑이 잘 나와 있잖아요. 그 일종의 친일파 집단, 그 다음에 수구 냉전 독재 세력, 그리고 재벌 대기업 집단까지 계속해서 우리 국민들을 을로 만들고 함부로 이렇게 대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분노로 사회적으로는 경제민주화를 요구하고 갑을 문제 투쟁을 하고 영화로는 베테랑이나 암살 같은 영화를 보면서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지 않았나. 근데 사실 저는 이제 베테랑이나 암살의 이제 흥행 돌풍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기업의 갑질을 규탄하는 영화를 수직 계열화된 극장에 가서 CG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을 규탄한 영화를 대기업에 가서 주로 대기업 팝콘을 먹고 대기업 콜라를 마시면서 봐야 된다는 사실이 예, 롯데시네마하고 CGV에서 봐야 되고 메가박스에서 봐야 되고 다 재벌 대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참 조금 씁쓸하기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벌 대기업이 지금 우리 국민들의 생활을 너무 많이 장악해 들어왔어요. 심지어는 이제 TV 프로그램 제목에 앞으로 재벌 대기업 광고를 붙일 수 있게 지금 박근혜 정권이 지금 법을 고치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대도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죠. 그렇죠? 저는 그 베테랑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 중소자영업자 이야기도 하는 맨 마지막에 마동석 님이 맞습니다. 당신 누구야 그러니까 나쁜 놈이 나 아트박스 사장인데 그러니까 그 정의로운 자영업자의 역할 동네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실제로 중소상가 전공인들이 지역의 경제를 선순환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사실 지역의 터줏대감 붙박이로서 저기서 벌어진 나쁜 일에 맞서서 싸우고 그런 역할인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지금 정확한 지적을 해주신 게 이게 문구점하고도 연관이 있는 게 뭐냐면 아트박스도 약간 문구점 아닌가요? 아트박스는 이제 펜시 전문점이고요. 그 학교를 이제 주변을 다니시다 보면 문구점들에 무슨 간판이 걸려 있냐면은 이제 아이들 이제 안전 지킴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습니다. 이제 문구점들의 정부에서 그걸 지정을 해준 거예요. 등하굣길에 아이들 이렇게 안전을 좀 관리를 해줘라. 근데 정작 그렇게 해놓고서는 대기업에 의해서 이게 피해받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보호를 안 해주니까 당연히 아이 지킴이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하시고 나서 그런 문구점들을 좀 도와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그 문구점에서 파는 식품을 불량식품이라고 매도해서 아니 요즘은 다 그 식약청에 인증된 그럼요. 다 허가 받습니다. 허가 받고 다 검사 받잖아요.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결국 문구점 다 망하게 하면 재벌 대기업들만 살아남는 건데 뼛속 깊숙이 친재벌인 것 같아요, 그분은. 그래서 문구점들이 굉장히 위기를 겪었었고, 사실은 문구점들을 그렇게 규제하려다 보니까, 딱 문구점만 규제를 할 수 없으니까, 식약처에서 어떤 정책을 내놨냐면, 아예 학교 인근 다 골목이잖아요. 그 골목 상권에서는, 특정 식품을 못 팔게 하는 정책을 내놨었어요. 그러면 그 골목에서 분식 가게 하시고 편의점 하시고 골목 가게 하시는 분들 거기서 라면도 못 팔게, 초콜릿도 못 팔게, 사탕도 못 팔게. 그러면 소비자들 다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대형마트로 가죠. 결국은 그러니까 대형마트를 위해 주는 정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속은 거죠.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 뭐 재벌개혁 복지국가 하겠다 해서 대선 때 이명박 일종의 사기성이 농후한 이명박보다는 저 사람은 거짓말을 안 치겠지 하고 많은 사람들이 속아갖고 찐 거 아니에요. 근데 이명박 못지않은 저는 사기 정부라고 생각하는 게 경제민주화하고 재벌개혁을 거의 당선되고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폐기해버리더라고. 지금은 아예 안 나오잖아요. 어디에도 안 쓰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 건지. 열받아. 또 열받네, 또 열받아. 방송을 들으는 청취자분들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금 자영업자에 대한 원망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왜 자영업자들이 자꾸 새누리당을 찍냐고 이제 우리 청취자들이나 조합원들은. 그러니까 일종의 무슨 진영 논리가 있으셔서가 아니라 그렇게 재벌대기업 앞잡이 노릇하는 새누리당이나 박근혜를 왜 찍었냐라고 이제 묻는 거죠. 서민들이 왜 지난 대선은 조금 틀린 것 같았던 게 지난 대선은 결국 누가 더 경제민주화 많이 하고 누가 더 복지 잘할 것 같냐의 싸움이었잖아요. 거기서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과 보수 정권이 만들어낸 프레임이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약속은 지킨다. 결국 이 프레임에 조금 어리석게도 자영업자들이 좀 넘어간 것 같습니다. 약속을 지킬지 모른다. 골목 상권을 지키겠다고 그렇게 많이 적어놨거든요. 근데 지금 뭐 재벌 대기업 대형마트 SSM에 이어서 복합 쇼핑몰도 전국적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맞습니다. 안 지키잖아요. 큰일입니다. 정말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좀 잘해주길 바랬습니다. 워낙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건 진영 논리를 떠나서 자영업자들이 정말 벼랑 끝에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잘해주길 바랬는데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배드 테스트 영화 평론가 하신 분들도 보니까 거기 이제 화자들이 한 분은 정신병자로 나오고 한 분은 닭두. 근데 닭대가리인데 박근혜 대통령을 염두한 건 아니다 이렇게 설명해 주세요. 절대 염두에 둔 거 아닙니다. 제가 다 들었어요. 옛날부터 쓰셨나 보네요. 10년 전부터 쓰던 대화명입니다. PC통신에서부터. 그다음에
우리 이성원 지사님은 진행자로 나오거든요. 진행자로 하고 있습니다. 3명 너무 재밌어요. 근데 배드 테스트 여러분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베테랑이랑 암살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베테랑이 이제 개봉이 좀 뭐 계속 관들을 많이 잡아먹고 그 이후에 또 뭐 헐리우드 영화들이 관들이 잡아먹으면서 저희가 방송에서 소개한 영화 중에 의미심장한 영화가 2주 만에 완전히 막을 내린 영화가 있어요. 뭐요? 오피스라는 한국 영화인데요. 재밌다고 하던데 오피스. 예, 이게 뭐냐면 이제 미생의 공포 영화 버전입니다. 근데 이 영화는 저희가 사회적 맥락에서 굉장히 재밌는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네, 오피스. 그 영화의 설정이 뭐냐면 이제 그 어떤 회사의 직원이 집에 퇴근을 하자마자 자기 사랑하는 아내와 또 자식이 있고 또 어머니까지 있는데 다음 장면이 이 남자 직원이 그 가족들을 죽여버립니다. 아, 그래요? 예. 스포일러가 좀 들어있나요? 스포일러? 아니, 이건 뭐 영화 오프닝이 그렇습니다. 오프닝이. 그러고 나서. 줄거리니까 소개된 줄거리가,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시 회사로 돌아오는 게 CCTV에 찍히는데, 다시 나오는 장면을 찍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회사 어딘가에 이 사람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사람들이 근무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어나간 내용인데 여러분 이 영화가 혹시 남양유업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을들의 전쟁의 서막이었던 남양유업 투쟁. 그러니까 이 영화는 무슨 이야기냐면 남양유업 욕설 그 논쟁 많이 아시죠? 그 욕설 논쟁이 아니라 욕을 엄청 했죠. 남양유업 직원들이 욕설 사태죠. 뭐 방송에 남을 수 없는 뭐 아까 저는 근데 친일파한테는 개놈의 친일파라 그랬는데 그게는 그렇게 욕해도 돼요. 나쁜 놈들. 이 영화에서 그 처음에 살인을 저질렀던 직원이 바로 그 남양유업의 욕설 직원을 모델로 한 겁니다. 뭐냐? 이렇게 그러니까 모티브를 얻었다는 거죠. 이렇게 대리점에게 욕설을 퍼붓는 사람이라면 회사 내부에서는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았을까? 갑을병정 관계에서. 맞습니다. 그때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무조건 나빠서 욕을 했겠냐. 구조를 봐야 된다. 아마 어마어마한 회사로부터 쪼임과 압박을 당하고 쪼인트를 까였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대리점주들을 괴롭혔을 것이다. 그런 설정으로 시작된 영화고 이 영화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이제 또 다른 여자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비정규직입니다. 근데 거기서도? 비정규직이 이제 2년 지나면 정규직으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거의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갑자기 어디서 그 사다리를 타고 내려온 새로운 여직원이 등장을 하죠. 그러면서 정규직에서 밀려나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면서 또 하나 사태. 뭐 이건 아주 요즘 뭐 비정규직법 이후로 뭐 아주 흔히 통용되는 문제지만 저는 정확히 그 중소기업 중앙의 여직원 자살 사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 저기 정규직을 해주겠다 해놓고 계속 안 해주고 쪼개기가 해서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성추행도 있었고 결국은 죽음을 선택했던. 그러니까 저희는 이 어떤 그 사회적 문제에서 저는 두 가지 사태 남양유업과 중소기업 중앙에서 이 모티브를 얻은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런 영화 물론 호불호는 있습니다. 공포 영화기도 하고 뭐 영화 자체에 뭐 평점은 저도 이렇게 많이 주고 싶은 영화는 아닌데 이런 사회적 맥락에서 우리가 좀 담론을 만들 수 있는 영화들이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공개됐으면 좋겠는데 그 관심이 너무 많이 블록버스터 오피스 감독은 누군가요? 감독이? 감독님은 제가 성함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나중에 생각나면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청취자들께서 오피스 감독님 누군지 올려주셔야 되고요. 우리 낭만고양이님, 대단구님도 되게 반갑습니다. 그린비님, 까칠한 이주부님. 올소 고속으로 못 가는 고속도로는 통행료 안 내야죠. 이러냐. 저는 정말 을들 서민들이 명절 기간에 정말 힘들게 고단한 삶을 살면서 시골 가는 그 10시간 근데 열 몇 시간씩 막 걸리기도 하는데 그거 면제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을들을 위한 것이기도 하고 고속도로가 아니라 거북이도로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통령이 어디서 국민한테 봉사는 못할 망정, 받들어 모시지는 못할 망정, 이 사람이 그러니까 옛날 조선 왕조의 봉건왕조 왕처럼 하살하냐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맞다라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린비님,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저는 두 가지로 사는 것 같아요. 우리 청취자들 때 말씀드려요. 하나는 을들과 계속 이 사연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을지로위원회랑 정의당이랑 다니면서 입법도 하고 필요하면 정부나 새누리당도 만나서 호소도 하고 촉구도 하고 한편으로는 제 인생의 상당 부분은 박근혜 새누리당 정권이 나쁜 짓 하는지 못하게 감시하는 이 박근혜 대통령을 연구하면서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을 여왕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되게 세게 비판한 겁니다. 저는 정말 대통령님께서 민주국가의 정부의 수반이고 국민을 위한 그러니까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이란 걸 날마다 이분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미국 좋아하시는데 그러면 오바마 대통령, 링컨 대통령 무슨 말을 했는지 좀 배우라는 거예요. 링컨 대통령 맨날 by the people, of the people, for the people. 그다음에 오바마 대통령 요즘에 하시는 말씀이 미국인들이요 노조에 가입해라, 최저임금 대폭 올려라, 건강보험 강화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해야지 착취나 수탈을 근절할 수 있고 최저임금 그거로 살 수 있으면 살아봐라라고 소리 지르고 그 다음에 건강보험에 복지에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미국만 좋아하는 대통령께서 왜 링컨이나 오바마는 따라서 안 하는 건지 제가 따지는 거예요. 예. 저희 방송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예. 박근혜 대통령님이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님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예. 다시 정치판에 돌아오기 공백 기간 동안 예. 종교 관련 서적을 엄청나게 읽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디서요? 혼자 칩거하면서 예. 다시 정치판에 복귀하기 전에 세상에 거의 웬만한 종교 서적을 다 읽으셨대요. 예. 근데 그런 분이면 대부분 어떤 아주 극도로 도덕적인 깨달음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오수희당님께서 가족이 가맹점을 상징하는군요. 무서움이 증폭되는 아무래도 약하고 친한 사람이 더 포악해지죠. 그러니까 굉장히 통찰력 있네요. 그러니까 그 오피스 영화에서 일종의 가족은 그러니까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들을 그러니까 분노나 화풀의 대상이 된 거고, 그러니까 이 권력의 이계 질서에서 사실은 을은 더 약하고 또는 이렇게 자주 만나는 관계에 있는 정이나 병에게 포악해질 수도 있다. 우리 수희당님 굉장히 고맙습니다. 예, 올드미스박이 갑질을 하는군요. 라고 이렇게 올려주신 분들 있습니다. 오준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으라차차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또 을 살리기, 근데 지금 또 사실 우리 여기 있지만 또 지금 맘상모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고 유명한 건축학 개론에 나온 어디죠? 경리단길 입구에 있나요? 예. 꼼대 가르송길 입구에 있다 그랬죠. 거기가 강제 집행을 당했어요. 지금 싸이 측으로부터. 사실은 제가 이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 제가 인터넷에서 댓글로 그 논쟁에 저도 좀 참여를 했었는데 조금 안타까운 측면이 있습니다. 여전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이미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투쟁하신 분들의 노력으로. 근데 지금 투쟁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거기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 혹은 여전히 아직 완벽하게 보호를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 법의 보호망 밖에 있는 분들인데 지금 일방적으로 지금 그런 여론도 좀 우세한 것 같아요. 싸이가 오히려 연예인이라 이건 당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땡깡 부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진상 임차인이다. 예. 그건 아닌데. 왜냐면 진짜 진상 임차인도 있어요. 상가나 주택이나 보면 정말 오히려 건물주나 집주인들을 괴롭히는. 근데 장사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임대 본전 좀 찾고 있는데 갑자기 나가라면 여러분 누가 나갈 수가 있겠어요. 그건 진상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사실 개정되긴 했지만 개정 이전에는 건물주가 마음만 먹으면 임차인들 투자금이나 권리금 강탈하는 거 아주 굉장히 쉬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그나마 법이 좀 개정돼서 보호를 받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분들이 엄청난 무슨 돈을 뜯어내려고 지금 싸이하고 투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장사 조금 더 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전 재산 가지고 전 재산 털어서 이렇게 차리셨는데 이게 아무리 합법하다 하더라도 몇 년 장사 못하고 이렇게 쫓겨나는 경우가 되면 누구라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고. 그럼요. 대부분 그런 옹호 글들도 많아요. 싸이가 법적으로 잘못한 게 뭐가 있냐. 합법적으로 사인을 해줄 만큼 다 했는데 더 이상 요구하는 건 무언가 다른 목적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한명숙 총리가 저렇게 구속이 되셨는데 법에 의해서 집행됐다고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다 인정해야 됩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법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제대로 되지 못한 법 체계 혹은 법의 집행에 의해서 피해를 받았다면 저희는 저희 권리를 찾기 위해 때로는 과격한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저희의 재산 남은 걸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혀 과격하신 분이 아닌데. 저는 과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법 위에 인간이 있는 거죠. 법 위에 인간이 있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더더욱이나 너무 이 법이 자본주의 유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법 위에 상승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맞습니다. 예. 아니 그 싸이한테 우리가 돈을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뭐 임대료는 좀 올려서 더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몇 년 더 한 다음에 비워줄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거기 맞습니다. 몰아내고 그겁니다. 싸이 측이 예. 투썸 플레이스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CJ 계열사. 그러니까 그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게 영화에도 나오고 굉장히 꼼데 가르송길에 이태원 경장길 건너편입니다, 여러분. 꼼데 가르송. 꼼데 가르송이라는 유명한 브랜드 건물이 그 입구에 있어요. 그래서 꼼데 가르송길이라고 하거든요. 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도 한번 지나가면서 봤어요. 그래서 잘난 척하는 거예요, 지금. 꼼데 가르송. 그 농성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절대 뭐 돈에 금전적인 욕심을 부리거나 뭐 댓글을 보니까 뭐 생긴 게 참 돈 밝히게 생겼다 이런 댓글들도 있으신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일배식 댓글이네, 그런 일배식 댓글이고. 아무튼 그 문화단체들까지 다 지금 달라붙어서 데모를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일종의 투썸 플레이스라는 획일적인 편의점이 만들어져야 카페가 들어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영화에도 나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문화공간에서의 테이크아웃 드로잉이라는 예술적 카페로 남을 것이냐, 이 논쟁까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 더더구나 거기서 지금 버티고 투쟁하신 분들의 목소리에 저는 정당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와 결부시켜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요즘 흔히 얘기하는 그 젠틀리피케이션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뭐 저희 자영업자들한테도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젠틀리피케이션 설명 한번 해주시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요즘 뭐 홍대나 이런 청년들의 문화나 이런 것들을 통해 상권이 아주 활발하게 활성화가 됐는데 상권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오히려 기존에 있던 주거했던 분들은 다 쫓겨나고 상권의 가치가 젠틀이 신사화됐다. 맞습니다. 뭐 고급화됐다. 이런 그것을 명사로 해서 젠트리피케이션 하는군요. 그리고 그 자리를 대신해서 대기업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죠. 치고 들어와서 이제 임대료를 감당할 수 있는. 높여놓고. 그러면 걔들은 아주 획일적인 다 프랜차이즈만 하잖아요. 그렇게 망가진.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망가져 떠나는 거죠. 신촌처럼.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새로운 상권을 가서 그런 분들이 모여서 활성화시켜 놓으면 또 임대료 높아져서 또 대기업이 다 들어오고. 뭐 그런 사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살면 안 되나요? 그렇게 뭐 임대인들한테 우리가 돈 안 주겠다는 게 아니라 장사 잘 되면 뭐 9%씩 올려주게 돼 있잖아요. 심지어 많게는. 맞습니다. 9%만 해도 엄청 올려. 예를 들면 임대료가 월세가 100만 원인데 내년도에는 109만 원씩 올려주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는 예를 들면 120만 원 가까이 되는 거고 그렇게 팍팍 올려준다는 건데 근데 그걸로 양이 안 차니까 뭐 2배로 올려달라 3배로 올려달라. 이제 대기업들이 이제 어떤 주로 방법을 쓰냐면은 대기업들은 이제 권리금 처리를 이제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권리금만큼 내가 월세를 높여주겠다. 권리금을 없는 대신 그러면 이제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권리금도 못 찾고 쫓겨나고 대기업들이 권리가 없는 대신 월세를 막 몇 배로 뻥튀기 시켜서 놓고 결국은 일부 건물주의 탐욕과 대기업들의 독식이 맞물려서 젠트리피케이션이 벌어지고 임차 젠트리피케이션 쫓겨나. 요즘에 그 경북국내 2번 출구 거기가 굉장히 유명한 지금 그렇죠. 서촌의 입구에 정말 명물 그 시장이잖아요. 음주골목이잖아요. 온갖 술과 안주가 다 있고 정말 사람들 바글바글 하잖아요. 줄 서 있고. 근데 거기도 지금 다 대여섯 집이 쫓겨날 위기에 놓여 있어요. 장사 그렇게 허름한 골목에서 그 골목을 정말 맛집들 많은데 아주 맛집으로 이렇게 완전히 띄워놨잖아요. 어제도 제가 거기서 소주 한잔 했는데 사람들 바글바글 하시더라고요. 근데 다들 걱정이니까 어떻게 된 게 이 땅은 장사가 안 되면 안 된 대로 걱정. 장사가 잘 때도 건물주들이 나가라고. 맞습니다. 월세 100% 200% 올려달라고 걱정. 그러니까 요즘 자영업자들 중에는 아이고 장사 너무 잘 돼가지고 이거 월세 올라가면 우린 쫓겨나는데 건물 가치 높아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는 이게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우리 142 운동본부가 이제 문구점 이번에 조금 성과가 있었고 또 맘상모는 지금 투쟁 중에 있고. 또 우리 복합쇼핑 반대 투쟁 저지 대책위원회가 142 운동본부에 들어가 있고 또 뭐 대리기사협의회 맞습니다. 이쪽도 다 들어와 있죠. 우체국 택배 조합도 들어와 있고 그러니까 빠뜨릴 수 없는 게 최근에 역시 뭐 가맹점들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맹점 대리점주도 그러니까, 많이 들어와 있고 노동자로 임금 노동자로 살면서 비정규직으로 사는 분들이나 노조를 만든 분들은 민주노총으로 하고 나머지 분들은 다 이제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 가는 형국인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내년 총선에는 우리 자영업자들이 조금 표심이 좀 달라질까? 우리 청취자들이 굉장히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을 텐데요. 좀 달라져야 될 텐데요. 예, 이렇게 재벌 대기업을 비호하는 정권이나 정치 세력은 심판을 해야죠. 예, 그래서 저도 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영업자들도 저는 오히려 뭐 정치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본인들의 순수한 욕망에 충실했으면 좋겠어요. 자영업자들의 욕망은 뭐냐면은 예. 보다 많은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예. 가게 본인의 매장을 통해. 그러면은 과연 그러기 위해서는 대기업들이 우리 영역을 침범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과연 정치권에서 대기업들로부터 중소상인들을 보호해 주려는 정치 세력이 어딘가. 예. 이런 것들을 그냥 그런 욕망에 충실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의 정치, 계급 정치, 자신의 처지에 맞는 정치나 투표를 하면 당연히 재벌 대기업 앞잡이 노릇하는 현 정권과 새누리당은 찍어서는 안 되는 거죠. 심판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 근데 이제 뭐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조금 뭔가 어설프게 정치적 판단을 하시다 보면 자신이 계속 굶어 죽는 건 모르고 그냥 정치적인 판단만으로 자신의 오히려 목을 죄어오는 그런 대기업들을 지지하는 정당을 투표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중소자영업자들도 욕망의 정치를 하자. 예. 재밌습니다. 누가 우리 중소자영업자들 대변하는가? 예, 맞습니다. 우리 대우 형님께서 대우 형님 반갑습니다. 으라차차 이제 1시로 바뀌어서 듣기 편해졌답니다. 예, 근데 늦게 들어오셨다는데 다음부터 안 놓치신다는데 고맙습니다. 근데 뭐 으라차차 제가 을들의 이야기만 주로 하다 보니까 조금은 지루한 감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잘 들어주신 거 감사합니다. 상까치님께서는 젠트리피케이션 뜻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로니님, 안진걸님 바빠 출첵만 기로는 듣고 있어요. 고맙습니다. 댓글 지금 1시에 2시 한참 졸릴 때고 또 이렇게 바쁘실 때니까 댓글 안 남기셔도 돼요. 이렇게 함께 들어주신 것만도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진짜 저는 1시부터 2시 너무 졸려가지고 이렇게 좀 좋은 세상 오면 점심시간을 한 12시부터 한 20분 한 다음에 한 나머지 100분은 이렇게 휴식을 취하는 잠을 잘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지금 안진걸 초장님이 조금 전에 거짓말 하셨는데요. 네. 저도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니까 댓글이 엄청나게 큰 힘이 됩니다. 아, 그렇죠. 댓글이 큰 힘이 저희 되죠. 방송도 진행을 해보니까 초기에 댓글이 안 달려서 제가 다른 아이디로 네. 댓글을 올리는 조작을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네. 우리 대단구님께서 을들끼리 새로운 프레임 셋반을 짜야 된대요. 손님이랑 손님 왕이란 말부터 거부하자. 그러니까 손님도 같은 동료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자영업자들을 낮추는 그러니까 이 민주국가에 맞지 않는 그런 거. 그다음에 또 어떤 자영업자가 연합해갖고 박근혜 정부 노동계약을 지지한다는 공동성명을 냈다는데. 우리는 오히려 노동계약을 반대하는. 맞습니다. 내일 2시에 시민단체들하고 우리 을살리기 본부랑 경제민주화 네트워크가 공동 기자회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심지어 비정규직 철폐에 앞장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요. 저희 대당군이. 저 대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 논리로 항상 중소기업 자영업자들 내세우잖아요. 올해 최초로 저희를 중심으로 한 자영업자 단체들이 우리는 최저임금 인상 찬성한다. 오히려 대폭 인상. 그래서 노총과 같이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년 단체들과 함께. 같이. 그러니까 인상되면 오히려 내수가 늘어나서 우리 중소자영업자들도 먹고 살게 되고, 다만 재벌 대기업이 우리 일자리 빼앗아가고 편의점, 대리점이 너무 가불관계 수탈하는 것이 동반해서 고쳐져야 된다라는 입장을 같이 내신 거예요. 예, 그게 선순환 경제구조. 그럼요. 함께 사는 경제구조. 무조건적으로 최저임금 반대한다는 논리는 말 그대로 대기업이 만든 프레임이고요. 그러니까요. 저희는 이제는 무조건 그 프레임에 갇히지 않습니다. 그럼요. 아니, 중소기업이 도저히 상황이 안 돼서 그 임금을 못 올려줄 상황이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인상분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 회사에는요. 행복한 동이맘님께서 전혀 지루하지 않답니다. 시간이 부족하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부족한 방송인데 또 오랜만에 돌아왔다고. 지난주에는 김동규 전국유통상인연합회 대협력국장님하고 녹음 방송. 오늘은 전국 을살리기 운동본부 이성원 사무차장님과 생방송입니다. 문구점 살리기 운동도 하시고 영화평론도 하시는.
문구점도 본인이 원래 하셨던 거죠? 아니, 저는 뭐 제가 문구점을 부모님이 하셨다 그랬던가요? 아버님이 서점을 하시다가 서점이 뭐 워낙 망해서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인맥을 통해서 문구 유통을 좀 하셨었는데 제가 이제 그거를 도와드리다가 보니까 저도 뭐 그 일을 하게 됐었고 야, 이거는 도저히 뭐 아무리 내 능력으로 이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다. 이거는 사회적 구조를 바꿔야 된다 해서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게 벌써 3년이나 됐네요. 그래서 우리 안진걸 처장님 만나서 많은 도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참 그렇죠. 3년 전에 이렇게 차면대로 이렇게 슬픈 표정으로 들어오셨던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셨어요. 다이소 이거 일본 거냐고 물어보셨네요. 윙스님께서. 브랜드는 일본 브랜드. 법인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코리아 다이소 한국 법인 다른 거. 그러면 롯데하고 비슷한 거죠. 다이소가 이렇게 1,000원 샵 비슷하게 해가지고 전통시장이랑 어울려가지고 잘 정착된 데도 있어요. 근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제 소형 문구점이나 소형 슈퍼마켓과 약간 갈등을 빚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들은 사실 저희들도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종사하는 분들이 다 또 서민 중산층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일자리 문제도 저희가 또 함께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문구점 그다음에 아까 대리기사도 이야기했고 앞으로 또 지금 주요 정기국회 앞두고 하실 부분은 중소기업 적하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라. 맞습니다. 몇 가지 어저께 정의당 심상정 대표님하고 간담회도 하셨잖아요. 했습니다. 이제 국회 회기가 끝나가죠. 이제 회기가 끝나면 이제 국회가 사실상 총선 모드로 돌입을 하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법안 입법이 굉장히 희박해집니다. 내년 뭐 4월 지날 때까지는. 근데 우리 경제민주화 법안들은 정말 아주 촉각을 다루는 법안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안들을 또 회기가 내년 총선이 있더라도 끝까지 이거를 포기하지 말아달라고 저희가 계속 호소드리고 그러니까 있고. 중소기업들의 적합업종을 보호하는 특별법을 적합업종 특별법도 있고 대리점법도 있죠. 대리점 지금 가맹사업법 가맹점은 보호되는 법률인데 대리점 보호법이 없는 거죠. 대리점 보호법 제정해야 되고. 이 가불 문제를 일으킨 남양유업 사태. 그래서 이 대리점 보호법이 남양유업법이라고 불리는데 아직도 통과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작. 빨리 지금 우리 사회가 이 신경 써야 될 법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빠뜨릴 수 없는 게 복합 쇼핑몰 문제입니다. 이 복합 쇼핑몰 문제가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 또 대형마트하고는 틀린 게 이 파급력이 엄청나고 이 규모 자체가 뭐 대형마트의 수십 배 달하는데 소비자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서 뭐 대형마트도 하고 영화관도 하고 뭐 수영장도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정말 좋을까요? 그러니까요. 동네 경제 다 죽으면 결국 동네가 황량해지면 범죄도 늘어나게 되고 지역 경제에 그 기부도 하셨던 중소상공인들이 기부도 하고 내수도 하는 분들이 죽게 되면 그 지역 경제가 죽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좀 정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그 대형마트가 입점하는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이제 집값 상승의 효과를 굉장히 누리시는 것 같은데, 그 딱 임금만 그렇지, 그 위에는 거의 완전히 폐허가 됩니다. 너무 적은 분들만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놈들이 그러니까 다 먹겠다는 거잖아요. 제가 오늘 제가 몇 가지 욕을 했어요. 친일파 개놈들 아직도 지배하고 나쁜 짓 하고 민족을 배신하고 일본 제국주의. 그 김무성 아버지 보세요. 우리 모두 다 천황폐하를 위해서 죽고 영원히 천황폐하랑 함께 살겠다. 자기 아들도 거기 갖다 바치겠다 했잖아요. 그 김무성이잖아, 아들이. 기가 막힌 사람. 욕이 안 날 수 없고. 그다음에 재벌 대기업의 이 탐욕과 독식, 베테랑에서 나온 것처럼 정말 탐욕과 독식으로 우리 경제를 망치는 놈들. 보세요. 내추럴 파르트님께서 잘 올려주셨어요. IMF 연구조사 결과도 정식으로 나왔대요. 상위 20% 소득 1% 늘면 경제 성장률 오히려 줄어들고 하위 10% 소득 1% 늘면 경제 성장률 오히려 올라간다. 낙수효과 전혀 없고 일종의 이제 분수효과가 필요하다. 하위 소득을 올려야지 양가가 줄어들고 내수가 늘어난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요까지는 아니지만은 여왕 노릇을 하고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님한테 지가 여왕인지 아냐고 이렇게 하겠는데 무슨 인격 모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러시면 안 되죠. 서민들 받들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하상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건지 강력 항의의 뜻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끝날 때가 벌써 된 거예요. 아이고 재밌는데 이제 시작인데 이성훈 차장님 마무리 말씀해 주십시오. 사실 오늘 뭐 원고도 없이 원고 없어요. 원래 의라차차는 원고 없어요. 다 즉석이에요. 방송이 좀 잘 되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자영업자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더 노력을 많이 하고 많이 달라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언제든지 저희들 힘이 을본부, 전국 을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 힘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자영업자분들 힘내시고 우리 또 안진걸 처장님 끝까지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힘내시고요. 다음 주는 추석 연휴여가지고 방송에 한 주 쉬고 2주 후에 생방송으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